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교재 갈게요. 578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8입니다. 자, 지금 상권 분석을 하고 있죠. 자, 상권 분석에 우리가 제1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8번 의류 패션 전문점의 입지 선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의류 패션 전문점의 입지 선정. 자, 여기는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만 이제 조금 중요한 것만 넘어가겠는데, 자, 578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밑줄만 쳐볼게요. 패션이란 유행, 풍조, 양식을 의미하는 말로 어느 일정한 시기를 특정한 사회 현상, 나 생활 양식 등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우리가 널리 퍼지는 과정을 말한다. 패션은 주로 의복이나 복식풍 유행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며 복식 유행이라는 말을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패션의 수명 주기 같은 경우는 한번 이런 것들은 한번 오지선다로 나올 수가 있죠. 체크해 보는데, 자, 프롭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거부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극히 일부 혁신적인 소비층을 위해서만 한 번쯤 사용된다, 버려지는 패션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패즈는 잠깐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수 집단에 의해서 단기간에 수용되었다가 단시간에 거부되는 초단기 유행 상품을 지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지속되지만 상당한 수준의 우리가 어떻습니까? 강렬한 느낌을 받는 패션 형태를 말한다. 자,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또 본다면 그 포즈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 의해 수용되는 패션을 말한다. 그래서 수익성도 높고 판매도 안정적이며 호주 상품을 여러 제조업자들이 다양한 가격대에 우리가 변형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 그 정도만. 클래식은 한번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클래식은 이제 우리가 소득이 높은 계층, 클래식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소득이 높은 계층에 박스 치시고요. 이 수용되고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되는 패션으로서 안정적이며 수익성도 높으며 호주 상품보다는 중요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의류 패션의 전문점의 입지도 그냥 밑줄만 쳐볼게요.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기억에 의류 패션 전문점의 특징입니다. 자, 의류 패션 전문점은 어떻게 되면 우리가 그 경기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겠죠. 유행 상품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환, 중동 구매가 많으며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또한 가족 단위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며 서로 다른 연령층 고객을 표적, 타겟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머천다이징이라는 자체는 이제 조금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MD라고 하죠. 그래서 의류 패션 전문점은 우리가 브랜드 매장 구성을 위해서 머천다이징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소매업의 머천다이징이라는 것은 마케팅 목표를 실현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도록 특정 상품 및 서비스를 표적 고객에게 대응해서 적절한 매장으로 우리가 시가 또는 어떻습니까? 가격 그리고 우리가 수량으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적절하게 구매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것이다. 자, 머천다이징에 대한 의미를 제조업체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제품화 계획으로 소비자 니즈와 요구하는 거와 욕구에 적합한 제품 개발을 가리키고, 자, 소매업에 의해서는 상품화 정책이라는 의미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 또는 판매할 상품에 대한 결정, 상품의 구색 맞추기, 점포 구성과 레이아웃 및 컨셉 설정 등은 이제 머천다이즈의 핵심 업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넘겨보시면은 의류 패션의 전문점의 입지도 그냥 밑줄만. 자, 의류 패션 전문점은 도심의 중심 상업지구, CBD라고 하죠. 앞쪽에서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쇼핑센터. 우리가 동대문들이 있는 게 이제 쇼핑센터죠. 밀집 지역과 그 지역 전체를 포함한 형태로, 자, 의류 패션 전문센터 또는 테마 의류센터 등의 형태로 입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의류 패션 전문점의 입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류 패션 전문점은 도심이나 쇼핑몰 등에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고객의 유인을 위해서 상품 진영 전략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의류 패션 전문점은 이제 CBD 중심 업무지구에 입지해서 통행인구의 유인을 위해서
항상 좋은 상품들을 진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도 마찬가지로 그냥 밑줄만 쳐놓으세요. 의류 패션 전문점의 변화와 운영 전략. 자, 의류 패션 전문점의 변화입니다. 가격대에 대한 양극화 현상 밑줄.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가, 중저가, 고가 다 고객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류 및 패션 관련 소매업은 이제 1997년 말에 외환위기 이후에 가격대에 의한 양분 현상을 이제 보이고 있다. 그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유통구조의 변화도 그냥 밑줄만 쳐놓으시고, 패션 개념의 변화도 밑줄만.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이제 중요합니다. 3번에 이제 페이지 요거는 좀 우리가 살펴볼게요. 581페이지 가시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3번 의류 패션 전문점의 운영 전략이라는 게 중요한데, 시장 상황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지만 요 니은번에 매장 구성 및 관리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매장 구성 및 관리. 자,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매장 구성과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 브랜드 매장 구성의 기본 개념은 이제 비주얼입니다. 비주얼이라는 건 이제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시각적인 겁니다. 머천다이징. 그래서 비주얼 머천다이징이 우리가 VMD라고 해요. 시각적으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고객들에게 강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면서 또 상품을 기억하고 또 구매 충동을 갖게 하여 상품을 구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VMD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가격으로 적절한 장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시각적으로 연출하고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밑줄 쳐보세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재고 관리도 중요합니다. 재고를 잘 관리해야겠죠. 그 재고 관리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없고, 따라서 반품도 발생할 수 있고, 이걸 대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재고라는 것은 순기능이 있고, 순기능은 장점이 되고요. 역기능은 단점이 됩니다. 자, 이거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재고가 많다는 것은 주문 충족이 극대화되고, 역기능은 너무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수익성이 악화돼서 자산 손실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VMD라는 게 있습니다. VMD는 좀 전에 이제 비주얼과 머천다이징이 합성합니다. 그래서 비주얼은 고객이 어느 곳에서 볼 수 있는 장소에 상품을 배치하여 그 상품의 장점과 매력을 고객이 시각적으로 호소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 맨 밑에 점을 보시면 VMD는 마케팅 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서 정보 수집, 재고 관리, 판매 촉진을 통해서 매력적으로 진열 판매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요겁니다. 여기 지금 582페이지 가시면 여기에다가는 별표를 2개 정도 표시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제조 직매형 전문점이라는 게 있어요. 제조 직매형. 자, 우리가 양가로 4번이죠. 제조 직매형 전문점. SPA라고 하는데요. 얘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조 직매형 이제 매장이라는 것은 기획을 해요. 자, 기획서부터, 그 다음에 제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매하고, 소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한 회사에서 지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적인 운영입니다. 일관적인 운영.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자, 확산이라는 거 밑에 보시면 이제, 최근 가도 매장이 대형화되면서, 자, 이 의류업체 등이 종점 프랜차이즈 형태에서 직영점 체제로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패션 전문점의 확산과 더불어 합리적인 가격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직영 또는 우리가 반직영 체제의
유통망인 SPA의 형태의 점포가 크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SPA의 의미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이제 SPA의 두 번째 점을 보시면은, 자, SPA는, 자, 밑줄만 쳐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중요한데, 자, 요거, 이, 오른쪽에 이제 SPA의 의미 가면서 두 번째 점, SPA는 기획부터 좀 전에 얘기했지만 디자인, 생산, 유통, 판매가 모든 한 회사의 지붕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모든 공정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저렴하고 트렌디한 제품을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있죠.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유행에 맞춰 새로운 아이템을 빠르게 우리가 선보여서 패스트 패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거니? 이렇게 해서 SPA를 찾아내시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SPA의 특징을 보시면, 자, 밑줄 쳐보세요. 기억의 첫 번째 점. SPA는 백화점 유통에 드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므로 가격은 저렴하고 소비자의 요구는 빨리 알아차려서 우리가 도소매가 어떻습니까? 빨리 이제 도소매가 없다 보니까 유통 마진이 없어지는 거죠. 빨리 알아차리고 제품에 반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SPA는 의류를 축으로 하여 기획, 개발에서부터 자사의 라벨에 의한 생산과 모든 소매 활동에 이르기까지 일괄된 시스템에 전개하는 소매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A의 영업 전략 같은 건 니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SPA는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겠죠. 일괄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패션 유통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스타일을 파악해서 신속한 기획과 생산, 반품과 매장 관리 이루어져 우리가 재고 부담이 작습니다. 그래서 SPA는 매장 내에 모두 팔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이 또 필수적이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제조 진매형 의류 브랜드라는 차별화된 제품 전략이 요구된다는 요 SPA 자체는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9번에 패션 잡화점, 생활용품 전문점, 그 다음에 식료품점의 입지 선정은 어떤 게 있는 것만. 패션 잡화점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넘기시면은 생활용품 전문점을 좀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활용품 전문점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입지는 그냥 밑줄만.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줄 보시면 음식주와 관련된 소비재 상품이므로 입지 선정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접근성이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활용품이라도 상품의 성격에 따라 입지를 달리해야 한다. 잊으시고요. 자, 기억에 가시면 대형 할인점 등과 취급 품목이 겹치는 업체라면 우리가 인근에 대형 유통센터가 없는 지역이 유리하겠죠. 경쟁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니은 기능성 생활용품, 장식용 디자인, 소품, 그 다음에 홈쇼핑 판매 품목 등과 같이 대형 할인점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틈새 상품, 그걸 니체라고 합니다. 틈새 시장이죠. 그래서 틈새 상품을 취급하는 매장이라면 적극적으로 대형 할인점 출점 지역 인근으로 진출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뭐 생활용품 전문점의 상권도 그냥 밑줄만 기억합니다. 생활용품 전문점은 가능하면 1층 점포에 출점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생활용품 전문점의 판매 품목 중 상당수는 거의 다 충동구매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지나가다가도 어때요? 어머, 저거 필요하다. 내가 필요한데? 그래서 바로바로 충동구매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뛰어난 점포가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디귿번에 가시면은 디귿번에 세 번째 줄.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우리가 니은번의 뭐 소득 수준 면에서는 뭐 생활용품은 할인점의 경우는 서민층이 밀집 주거 지역의 부분에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디귿번의 585페이지 세 번째 줄. 백화점 주변이나 대형 할인점 미치는 상권 범위 내에서는 출점하지 않은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것 좀 체크해 보세요. 자, 우리가 카트 끌고 와서 왕창 사는 대형마트 옆에 동네 생활용품이 밀리죠. 가격 경쟁에서 밀립니다. 요거 정도만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뭐 상권 요인에 본 생활용품 전문점은 그냥 너무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다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식료품점 3번도 그냥 첨가물의 의 정도만.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첨가물의 특징은
뭐 기상 조건과 생산 기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첨가물이라는 거는 기상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날씨에 따라서. 그래서 생산 기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생산과 공급이 계절성이 크게 나타난다. 이게 첨가물이다. 그 다음에 부패 변질성이 높기 때문에 수확 후 장기간의 보존이 어렵다. 신선도가 유지가 곤란하다. 그 다음에 이 공산품,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과 곡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크기, 수분, 영양가, 성숙도, 품질의 균일성을 우리가 기하기가 어렵고, 첨가물 자체가 갖는 실중량과 용적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자칫하면 원거리 수송이 비경제적일 수도 있어요. 장기 저장 시에는 경제성이 또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식료품에 대한 입지 및 영업 전략 정도는 밑줄만. 우리가 앞쪽에서 왜 카테고리 킬러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료 잡화점은 주로 가격으로 승부해야 된다. 그리고 가격 경쟁이 높은 도매 클럽은 우리가 독립 입지에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들은 이용 빈도가 높으므로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택가에 위치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점포에 근접해 있어야 되죠. 식료 잡화점은 이제 일용품을 함께 판매하므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점포 분석이죠. 경쟁 점포를 이제 분석하는, 그죠? 이것도 이제, 그렇게 뭐 출제 빈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제 4절은 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쭉 한번 그냥 보는 걸로 그냥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만 이제 살피는 걸로 가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일단은 제목은 일단 바꿔볼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뭐 SPA 정도 이렇게 여기 조금 중요 있게 좀 보시고요. 이쪽 파트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12강 파트는. 그래서 이제 제 4절 587페이지 제 4절 정도는 그냥 내용만 좀 적어 놓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경쟁 점포 분석. 자, 우리가 경쟁 점포를 분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경쟁점 조사에 대한 의의 같은 경우는 그냥 경쟁점 조사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다. 경쟁 점포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아무리 상권이 뛰어나고 좋은 입지를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권에 자신이 하려는 업종이 이미 포화 상태라면 개점의 의무가 없어요. 포화 상태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죠. 포화 상태는 왜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경쟁점 조사는 니은 먼저 경쟁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동일한 업종을 모두 경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틀린 생각이죠. 대부분 업종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점포와 경쟁하는 동시에 양립한다. 양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넬슨의 8가지 원칙이 양립성이라는 게 있어요. 상권 내 유사 업종이 함께 모여 있을수록 서로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쟁 점포 사이에 서로 이익을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경쟁점 조사의 목적도 그냥 밑줄만 기억. 점포의 후보지 인근의 경쟁점 현황 조사를 하는 목적은 경쟁 점포의 인지도, 매장 크기, 취급하는 상품의 성격, 영업시간, 하루 내정 고객 수 등을 조사해서 경쟁점보다 우월한 차별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죠. 자, 니은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맨 밑에 가세요. 같은 업종의 점포라도 많이 모여 있으면 어때요? 이 서로의 의지에서 상권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한 장소에 같은 업종의 점포가 여러 개 있으면 편리하게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디귿번도 밑줄. 따라서 같은 업종의 경쟁 상대가 많은 곳에 이 점포를 내는 것은 방법에 따라서는 성공 확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8가지 넬슨의 원칙 중에서 누적 흡입력이라는 게 있고 양립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여 있다고 해도 모든 업종이 상승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죠. 이 업종에 따라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손해를 끼치는 업종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88페이지 가시면 요거는 좀 한번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요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에 경쟁점 조사 방법은 좀 체크를 해 보실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경쟁점 조사에는 입점객 조사 또는 고객 단가 조사, 상품력 조사 및
점포와 영업 상황 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넘어갈게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05페이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590페이지 가시면 그냥 그 박스에 경쟁점 조사의 순서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1단계서부터 그냥 어떤 게 있는지 9단계까지 그냥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경쟁점에 대한 분석을 이제 해본다. 분석은 이제 고려사항을 이제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591페이지 가시면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차별화와 양립이라는 것은 좀 강의를 해볼게요. 우리가 591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이번에 차별화와 양립. 자, 요거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차별화와 양립. 자, 가볼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라는 거야. 넬슨의 8가지 원칙에서 이제 양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차별화란 다른 점포와 다른 우리 점포만의 특징을 개발하고 내세우는 것인데, 경쟁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경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경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경쟁 상대와 전혀 다른 것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따라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상대와 양립성을 강화하면 경합하면서도 양립하여서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것들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합에 대한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경합. 그래서 우리가 양립이라는 건 뭐예요?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양립은 우리가 이 넬슨의 8가지 원칙에서 양립성을 강조하잖아요. 동종업종끼리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여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죠. 기대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출도 증대되죠. 매출 증대를 기대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된다. 그래서 경합의 의미는 경합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경쟁이라는 요소와 양립이라는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결합 상태가 소매업에서는 볼 수 있는데, 이 소매업에서는 집적이라는 건 모여 있는 거예요. 집적에 의한 상호 양립을 깊게 하면서 동시에 보다 치열한 경쟁 상태를 나간다. 그러니까 소매업의 양립 관계는 그냥 읽어보시고, 자, 동그라미 3번 같은 거는 체크하셔야 돼요. 양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상품 세분화의 단계를 간다. 이건 주의 있게 보세요. 그래서 기억번을 보시면, 자, 별표 표시 하나 해놓으시고 해도, 그러면 취급 품목은 어떻습니까? 단지 업종이 같다고 이유만으로 경쟁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으나 상품을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급 품목이 다르다면 경쟁적 관계라기보단 양립점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점은 밑에 우육, 소고기, 그죠? 그러면 B는 돈육, 돼지고기, C는 개육, 닭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러 왔다가 닭고기 사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점포가 서로 양립적인 관계에 취급 품목이 같아 상호 경합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가격 범위입니다. 가격 범위. 자, 만일 주력 품종이 같고 차별화도 쉽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대를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주력 품종이 같다고 해도 서로 가격대가 틀리다면 뭐 저가 고가 차별이 되겠죠. 경쟁점이라고 볼 수 없고 양립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가격대가 같다면 동일 품종의 적정 가격을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적정 가격이 다르다고 해도 우리 점포의 적정 가격이 과연 생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는 거고요. 적정 가격 대비 품질이라는 것은, 자, 마지막으로 적정 가격이 같을 때 품질을 통한 경쟁 극복 대책을 세워야 돼요. 같은 적정 가격의 품목을 경쟁점의 품질보다 더 높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상품화 조사라든지 적정 가격과 품질의 비교,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의 조사 같은 경우는요, 입주만. 입주 수준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상권 범위 크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상품 수준과 입지 수준, 그 다음에 경쟁점의 입지 조건 분석,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페이지 594페이지 가시면 직접 방문에 의한 경쟁점 조사. 앙케이트 한다는 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앙케이트에서 면접 조사하고, 등간격 그 출주법이라는 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뭐 자담회를 할 수 있고,
벤치마킹 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다른 그 점포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관리자의 조사 항목, 고객 관계 조사, 점포 운영 조사, 그 다음에 상권 조사, 그 다음에 차별화된 전략 조사. 밑줄만 쳐놓으세요. 넘기시면 이제 조사 방법은 상권 조사 같은 경우는 596페이지에 두 번째 점에 점도조사법. 얘는 뭐냐? 상점 입구에 서가지고 조사하는 거야. 점도조사. 이런 거 정도. 상품 정책 조사라든지 레이아웃 조사. 레이아웃 조사는 이제 점포 안에서 드러내놓고 메모할 수 없기 때문에 점포 전체의 배치 상태를 기억해서 나중에 스케치하고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출제가 적습니다. 오른쪽에 그냥 경쟁점 대책은 그 필요사항이 상권의 변화에 민감하게 해야 하냐, 경쟁점의 출현에 민감해야 한다. 또 주변의 업종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주변 경기의 흐름을 또 파악해야 된다. 외부 환경의 변화를 또 파악해야 된다. 자, 경쟁점포의 출현과 대응은 뭐 상권에 대한 사전 장악, 이것도 밑줄 그냥 우선 경쟁점이 출현하기 어렵게 미리 상권에 대한 장악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방적인 우리가 조치가 최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니은에 보시면 또 자신의 업종이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대체 방법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심형, 집심은 도심에 모일수록 유리한 점포죠. 양입 상태에 있을 때 더 매출이 증가할 수 있겠고, 이 서비스업이나 판매업처럼 경쟁 점포가 많으면 시장 불안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직면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이 점포 개점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601페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좀 빨리 진행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601페이지 가시면 제목만 우리가 점포 개점 전략이에요. 점포 개점 전략. 그래서 얘는 그냥 점포 개점의 의 전제만 밑줄. 소매 점포를 개점하려면 경우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점포 입지입니다. 매출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점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논의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친밀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점 입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이제 밑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법의 보호 내용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서 점포를 개점하려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등기가 없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을 인도하고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의한 상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 정도만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사 집행법에 의한 뭐 경매 또는 국세 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익 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생기고요. 임대료 규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임차인이 5년 이내에 임대를 12% 이상 올리려고 할 때 이 법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요. 확정일자라는 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 등기 효력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고요. 자, 건축법이라는 건 용도 구정. 그래서 우리가 밑줄만 건축법 중 자영업자의 창업과 관련된 용도는 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있다. 용도 변경이라는 거. 건축물 대장의 용도와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이 다를 경우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허가 용도에 따라서 정화조 규격, 그다음에 하수도 부담 금액 등 부담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교 보건법 및 뭐 정화구역이라는 것은 뭐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이제 PC방이나 오락실,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창업자는 학교 보건법을 사전에 점검해야 되고, 정화구역이라는 건 밑에 니은번에 뭐 절대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업종의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래서 상대 정화구역은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한 쪽으로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업을 허가를 받겠죠. 그 다음에 점포에 대한 그 개점과 폐점이라는 것은, 자, 이것도 그냥 밑줄만, 점포 개점 전략은 뭐 시장력 우선 전략. 그래서 점포를 개점할 때 시장력이 높은 지역부터 출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2번 시장력 흡수 전략. 이는 시장에서 많은 규모와 형태로 출점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 인지도 확대 전략. 점포 개점 지역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상품이나 체인을 인지시키는 광고뿐만 아니라 점포 그 자체를 인지시킬 수 있도록 고객과 접촉 개수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규 고객 유지를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우리가 603페이지 요 정도는 좀 여러분이 좀 체크해 놓으세요. 자, 요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미넌트. 자, 도미넌트 출점의 장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상권 전략, 하나의 특정한 상권에 여러 개의 점포를 집중 배치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735페이지 기출문제라고 볼게요. 기출. 우리가 16번 갑니다. 735. 자, 735, 16번을 가면 기출입니다. 도미넌트 출점의 장점을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5번입니다. 단일 점포의 매장 면적을 키우는 유리한 점보다 유리한 것이 아니죠. 도미넌트 상권 전략, 하나의 특정한 상권에 여러 개의 점포를 집중 배치시키는 거죠. 뭐, 그 정도만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뭐, 넘기시면 뭐, 점포에 대한 개점 전략 시 수업 시 검토사항이라는 건 그냥 밑줄만. 그래서, 상권의 현황 파악, 유동인구 흐름 파악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통행량 조사, 그 다음에 상품별 입지 확인. 피해야 될 점포에 대한 입지는 점포 주변에 같은 업종에 큰 점포가 있는 경우, 상권이 확대되는 경우, 맞은편에 또 점포가 없는 경우, 유동인구가 그냥 흐르는 거고, 그 다음에 업종이나 주인이 자주 바뀌는 경우, 임대료나 권리금이 유난히 싼 전략, 이런 것들 점포 같은 거. 점포 입지의 중요성 그냥 보시고요. 내정객의 조사도 밑줄만. 밑에 내정객의 조사에 대한 의의는 기억. 내정객 조사는 점포의 방문자에 대해서 조사원이 질문지를 기초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표본수는 이제 절대적인 크기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대략 방문자 수의 한 15에서 20% 적당하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그 내정객 조사에 대한 내용은 방문 빈도, 방문 사용, 교통수단, 소요시간, 만족도, 그 다음에 만족과 불만의 이유, 경합점, 의견 및 의사사항. 근데 이제 요거 606페이지 가시면 요거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606페이지 가시면 내정객 조사 방법입니다. 자, 이건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세요. 그래서 고객 점표법이라는 게 있죠. 고객 점표법. 자, 이거는 우리가 애플바움의 소비자들을 획득한 직접 정보를 이용해서 1차 상권과 2차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을 개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법이라고도 하고 CST,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하는데 고객이 어딘지 이렇게 지도상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먼저 점포에 출입하는 고객들을 무작위적으로 이제 인터뷰해서 고객들의 거주지나 출발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를 지도 위에 그린 격자 도면에 표시해서 고객 점표도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고객 점표도에는 대상 점포에서 쇼핑을 하는 고객들의 지리적 분포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격자별로 인구를 계산하고 오른쪽 디귿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격자별 인구가 계산이 되면 격자별로 이제 매상고를 추계한다. 그 다음에 실제 조사 방법은 뭐 밑에 뭐 드라이빙 테스트, 직접 면접 조사, 2차 자료 이용법은 뭐 타임 페어. 타임은 시간이죠. 페어는 이제 어떻습니까? 요금이죠. 그래서 점포에서 역까지 전철과 버스 노선별 소요 시간, 요금을 조사해서 상권을 파악하는 방법, 소비자의 이용도가 높은 교통수단일 수도 있고요. 이 교통수단일수록 더 좋겠죠. 2차 자료에 대한 방법, 판매 기록 이용법. 그래서 고객 명부 등을 이용해서 상권을 추정하고, 유동인구의 조사, 이런 거 정도를 보시고, 여기시 뭐 업종 전환과 폐점은 뭐 그냥 밑줄만, 그냥 업종 전환의 폐점의 검토는 상권의 환경 변화와 대책, 폐점의 검토, 폐점 시 검토할 내용은 이제 제1단계는 시장 규모와 매출 규모의 평가, 그 다음에 2단계는 시장 성장성과 손익분기점의 평가, 폐점의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 했던 부분은 뭐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강에는 제가 아까 기출문제 하나 푼 거 정도만 보시고요. 상권 분석은 이렇게 해서 12강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상권 분석 지금까지 잘 염두에 두셨고, 다음 파트 우리가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